2018년 3월 29일 문학과 독서치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독서치료는 매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가 매체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체. 구두 언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인류 역사를 문자 시대와 선사 시대로 바꿔놓은 강력한 발명이 문자잖아요. 문자가 주어진 인류와 주어지지 않은 인류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 발전 속도에 있어서나 문화적인 수준에 있어서나 확연하게 이제 교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주된 매체로 이제 붙들었는데 오늘은 그 책을 다루는 인간의 이제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독서 행동이죠, 독서 행동. 그러니까 이제 음악 치료가 음악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음악 치료가 되잖아요. 미술 치료는요, 미술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미술 치료가 되고, 사이코 드라마는 연극하는 인간 있잖아요. 연극하는 인간 있기 때문에 사이코 드라마가 되듯이 독서 치료는 인간의 독서하는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독서 치료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독서 치료는 독서 치료의 엔진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견인하는 그 마차. 그러니까 우마차로 이제 따져보면은 그 마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레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수레를 끄는 말 혹은 소달구지라면 소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 소가 이제 동력이죠, 동력. 그 자동차의 엔진과 같죠. 그 엔진이 독서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결과로서 우마차가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책은 이제 그 독서 행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보조 자료라고 할까요? 보조 자료. 그 책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독서하는 인간의 행동 자체가 본질인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림책을 비롯해서 2018년 3월 29일 문학과 독서 별의별 책이 다 있잖아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요즘 사는데요. 스마트폰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체에 관해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독서하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은요. 독서 행동, 그걸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연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독서 행동이 독서 치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강권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전정재 박사의 독서의 이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 방송 출판부에서 간행이 됐고요.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얼마나 됐나? 한 17년, 8년, 20년 가까이 되네요. 몇 년 전에 이 책이 안타깝게도 절판이 됐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텍스트인데 책이 절판이 됐는데 절판이 됐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책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보화의 본질은 독서죠, 독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잖아요. 정보를 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정보야 세상에 널려 있는 거고, 우주 안에 모든 정보는 다 물과 공기처럼 편재해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서 인지하고 그렇게 모아들인 것을 가공해가지고 활용하는 그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독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독서 행동인데 그 독서 행동을 매우 이제 강조해줬어요.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도서관도 많이 생겼잖아요.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해서 이 시의 구마다 다 도서관이 생기고 아마 군에도 생겼을걸요. 도서관 운동이 쫙 번지고 뿐만이 아니라 독서에 관한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아마 수백 권 될걸요. 수백 권. 네, 수백 권은 넘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전문적인 것과 예.
그러니까 뭐 수필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좀 학문적인 것도 있고 정말 그 어떤 독서의 중흥기라고 할까요? 중흥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시대와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저의 독서 지도. 저는 독서 지도로 먼저 시작했고 그걸 엔진으로 해서 독서 치료를 얹은 거잖아요. 독서 치료하고 심리학을 이렇게 얹어서 그 엔진에다 얹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독서 지도를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코치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또 한쪽으로는 책 읽기를 통한 치유, 독서 치료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 독서 제가 이제 독서에 관해서 되게 좀 책을 많이 보기는 봤어요. 근데 좀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그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독서에 관한 본질을 딱 압축해낸 책을 한 권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거 고르고 싶어요. 전정재 박사의 독서의 이해. 이게 다 꿰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엑기스를 딱 모아놓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여기서 한두 가지 갖다가 곁다리예요. 곁다리 한두 가지 가져다가 이렇게 펼치고 저렇게 펼치고 자기 개인적인 경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한 권 정확하게 이제 읽으면은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원천 기술이 들어 있어요. 저의 원천 기술. 여기 원천 기술이. 이걸 이 책 가지고만 모임하셨다는 그 책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아.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그 독서에 관한 그 핵심적인 지식들을 압축해놨기 때문에 혼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골 곰탕 우려 먹듯이 한 수십 번 두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들고 다니잖아요. 2001년도에 제가 사가지고 근데 이 책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완벽하게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 또 내가 꺼내 쓰는 그 연장들 연장통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또 하나 꺼내가지고 적용해보고 또 발전시키고 책 쓰고 강의하고 그래서 또 들여다보면 또 볼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바이블과 같다고 할까요? 독서 행동에 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이 독서의 5요소 이 표 있잖아요. 이 표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 178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여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게 나름대로 좀 더 종합해서 크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이 전체적인 그 조감도, 독서 행동에 관한 전체적인 도감도가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와버리니까요. 이게 본질이 꿰뚫리게 되더라고요. 독서가 뭐냐에 관해서. 그 본질이 꿰뚫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양한 전략들이 생겨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면은 저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법들이 보이게 돼요. 그걸 더 잘하기 위한 기법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정재 박사의 독서 행동에 관한 이해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저의 독서의 경험을 저의 독서의 개념 있잖아요. 개념을 대단히 크게 확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이 저에게 좀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귀로하는 귀독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듣기 독서라고 하죠. 거기 신체 기관에서 귀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로 하는 귀독서.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입독서가 있어요. 입독서. 입독서는 뭐냐면 이제 낭독도 할 수가 있고요. 토론도 할 수가 있고요. 발표도 할 수 있어요. 혼자 쭝얼거릴 수도 있어요. 그 입독서.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기독서하고 입독서는 되게 많이 달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기독서가 더 강력할까요? 입독서가 강력할까요? 입독서. 예, 입독서가 훨씬 강력해요. 왜 강력하냐면은 이래요. 기독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내가 금방 변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수용 언어란 말입니다. 수용. 내가 받아들이는 언어. 그런데 입독서는 어떠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은 10개를 들었으면은 그걸 조합해서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 하나 들어서 10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은 걸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내가 기억하지 않은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내 경험을 거기다가 투사하지 않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로 하는 독서는 표현하는 독서예요. 표현.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말하면. 참 신기하죠. 들어서는 생각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정보가 이제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걸 비로소 말로 표현할 때 정리가 돼요. 저는 이제 평생 동안 강의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요. 책을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서 생각이 막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 말하면은 뭐가 더 창의적인 게 막 생각나고 생각이 막 정리가 되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예. 수학 같은 경우도 가르쳐주는 친구가 자꾸 가르쳐주면은 더 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해 못한 걸 가르쳐. 예, 자기가 가르치면은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가르치면은 그 참 신기한 원리예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읽기 독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읽기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건가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책은 내 책. 그러니까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 그러니까 눈 독서잖아요. 눈 독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손으로 하는 독서가 있습니다. 이게 쓰기 독서예요. 예, 눈으로 하는 독서하고 손으로 하는 독서는 또 완전히 다른 독서예요. 사람은 많이 읽으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읽었다고 해서 생각이 정리되는 거 아니죠. 예, 정보를 그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요리 재료를 도마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요리 재료를 도마위에 올려놓았다고 그래서 저절로 요리되지 않죠. 맞죠? 요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필요하죠. 손이. 네.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하고 짝이냐면 말하고 쓰기 입하고 손이 짝이에요. 짝. 같은 가족이에요. 세로로. 그걸 뭐라고 전정기 박사가 그랬냐면은 만들어내는 언어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만들어내는 언어, 표현 언어 있잖아요.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문스러운 것, 나의 어떤 궁금증 있잖아요. 그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실래요? 이런 요청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고백이라고 하죠. 고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짝을 얻게 돼요. 그렇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갑돌이와 갑순이 신세가 되죠. 그래서 이게 표현 독서는 대단히 공적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사회적인 행위.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고백을 한다면은 사건이 일어나요. 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잘해야 돼. 정치인들이 말을 너무 막 나가면은 아주 곤란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유머 있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런 언어를 쓰는 게 좋죠. 이게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고 애 다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듣기 읽기는 또 같은 가족입니다. 네. 어떤 언어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언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언어,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데는 참 오랫동안 익숙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 많은 강의를 선생님들한테 들었죠. 많은 책을 읽었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내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나의 어떤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성찰해서 말로 표현하는 기회는 굉장히 적게 부여받았어요. 그렇죠? 균형이 심각하게 깨졌고 또 우리가 100권의 책을 읽으면 한 권이라도 써내면 좋은데 책은 안 쓰더라도 북록이라도 이렇게 서평이라도 계속 쓰고 있다면 혹은 일기라도 쓰고 있다면 이게 균형이 맞을 텐데 저녁 전이죠? 그저 꺼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균형이 깨졌습니다. 무슨 전정재 안 좋은 박사는 일이라도 독서를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봐요. 기로하는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저녁 준비했어요. 귀로 하는, 당신이 듣기도 없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입으로 하는, 진짜. 예,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저녁을 할 거면 얘기를 손으로 해야 될 거 하는, 아니야. 어? 쓰기 독서. 야, 그런 필요 이 4가지 하나 하나가 이게 한 챕터예요. 이 책에. 그러니까 듣기 독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수준이 있나. 듣기도 잘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듣기 독서는 왜 전화를 안 모든 받아? 독서에 적당히 해.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독서를 당연히 일이 들어가는 있으니까. 이유가 있다. 그런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글을 깨우친 사람이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다면은 이 문자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독서는 첫 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설명도 있고 또 이 말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쓰시고 한 챕터 쓰셨어요. 또 읽기에 대해서도 한 챕터 쓰시고 쓰기에 대해서도 한 챕터 쓰시고 그다음에 독서 수준의 발달에 대해서 한 챕터 쓰시고 책을 어떻게 독서의 수준을 평가할 것인가 그 책의 난이도에 대해서 또 한 챕터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듣기 독서, 말하기 독서, 읽기 독서, 쓰기 독서가 얼마나 깊은지 또 체계적으로 그걸 정리했는지 참 좋은 책입니다. 이게 듣기 독서, 말하기 독서, 읽기 독서, 쓰기 독서 이 기능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평생 동안 활용할 때 그 결과로서 뭐가 남느냐 이게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아까 소달구지 혹은 마차에서 말과 같다면은 이걸 우리가 계속 하면은 그 뒤에 말 뒤에 끌려가는 마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 결과물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사고예요. 사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의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고급스럽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뒤바꾼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차가 말을 밀고 가. 이런 사람들이 우습지 않겠어요? 뭔 소리야 그게. 말이 마차를 끌지 어떻게 마차가 말을 끌고 가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글렌드만 박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뇌생리학 또 재활치료학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계셔요. 글렌드만 박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능이 우주를 라고 하는 일견의 그런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뇌병변 아이들 있잖아요. 소아마비, 뇌성마비에 걸린 그런 그 아동들을 치료하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태어나면서 내가 뇌에서 마비 증상을 일으키니까 몸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는 말도 어눌하고 다른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 이 아이는 못 기고 걸을 때도 못 걷겠죠. 그런데 이게 그 아버지가 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런스키. 그 런스키 씨가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미국의 용하다고 하는 병원 의사들은 다 만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다 하는 말이 그냥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기 좋은 그 특수학교에 거기 맡겨가지고 기르시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아름아름 아가지고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글렌도만 박사의 재활치료센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글렌도만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재활병원에 다니면서 이 아이가 이제 글렌도만 박사로부터 이제 계속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한 3살쯤 됐을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사님, 우리 아이가 글을 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글렌도만 박사가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중증 뇌성마비 아이가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임상적으로 무시했어요. 그 후로 또 1년이 또 지났어요. 이 아이가 5살쯤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박사님, 그런데 우리 아이가요 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즐기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글렌도만 박사가 혹시 이 아버지가 헛소리는 안 할 텐데 그러면은 진짜로 글을 읽는지 좀 어떻게 글을 읽는지 실험을 해봐달라고, 시연을 해봐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썼어요. 뭐 호박이 오이한테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문장을 써가지고 이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뇌성마비니까 말은 못하는데 그 문장을 보자마자 깔깔깔 웃고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글렌도만 박사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 아이가 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즐기고 있잖아. 5살짜리가. 그래서 그 아이의 독해 수준을 정식으로 테스트해 봤는데 같은 5살에 비해서 3년이나 더 빠른 거예요. 독해 능력이. 그때 기절초풍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어떻게 이 아이한테 글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런스키 씨한테.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은 이랬어요.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키워도 된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 두 부부가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터치 있잖아요. 만져주고 더 사랑스럽게 이렇게 오감에 자극을 준 거예요. 책도 읽어주고 계속 읽어주고 그랬더니만은 이 아이가 그 독해 능력이 다른 아이보다도 2년 3년 또래보다도 2년 3년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글렌도만 박사의 그 연구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죠. 그걸 중증 뇌 장애를 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의 두뇌가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겪었다 그렇게 써요. 그 이야기는 이제 글렌도만 박사의 책 부모야말로 가장 좋은 의사다. 민지사에서 나온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야말로 가장 좋은 의사이다. 민지사에서 나온 글렌도만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그때 글렌도만 박사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사람의 어떤 두뇌의 발달과 발달의 그 기제 메커니즘에 관해서 완전히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차가 가니까 마차가 움직여야 말이 움직이는 걸로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말이 끌면은 마차는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를 부지런히 하면은 그 결과로 뭐가 발달돼요? 예, 사고가 발달하는 건데 뇌성마비 걸렸으니까 그렇죠. 사고가 이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그 뇌 세포들이 손상됐기 때문에 읽고 듣고 쓰기 말하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뇌성마비 아이니까 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평범한 아이보다 더 많은 더 양질의 자극을 주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그다음에 촉감 오늘 허그인데요. 우리가 읽을 책이 그 허그는 그냥 단순하게 문화적으로
안아주는 그 이상의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문화적인 의미도 있고요,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요, 심리적인 의미도 있고요, 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허그, 그 접촉 있잖아요, 접촉. 그 감각이 제공될 때 그 결과로 우리 두뇌가 바둑판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특별히 3세 이전을 중요한 시기로 봤어요. 3세 이전. 3세 마지노선을 7세, 8세까지 봐요. 우리나라 나이로 8세까지. 그 8세까지 이 바둑판이 만들어진대요. 이 우리 두뇌 속에. 그런데 그 바둑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만지고 그렇게 해야 바둑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뇌성마비 아이들은 이미 뇌가 손상을 입었으므로 이런 기능을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을 거다 하고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렌돈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조가 기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구조, 두뇌 구조. 뭐가 결정한다고요? 기능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하는 걸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죠? 기능이 구조를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독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변화를 촉진하고 또 독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또 성장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원천 기술로 딱 요약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좋은 양질의 정보를 귀로 듣고 그 다음에요.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도록 계속 듣고 그 다음에요. 좋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쓰고 쓴 것도 어떻게 해요?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발표한 걸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그러면 끝이죠. 어때요? 아주 심플하게 요약이 되죠. 그런데 이 깨진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균형이 너무나 깨져 있어요. 받아들이는 언어는 무지무지하게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만들어내는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족해져요. 그렇죠? 유치원 때는 막 저요 하는 막 시켜요. 그런데 초등학교 9학년 되면은 기회가 적어져요. 중학생 되면 더 없어져요. 고3 되면은 어떻게 돼요? 1년 가봐야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치우기만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균형이 깨져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다를까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아주 고급진 그런 토론 있잖아요. 양질의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사회에. 그걸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렇게 듣고 읽고 말하고 쓰기 그 양질의 정보가 담긴 그런 독서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이 네 가지 기능을 하게 할 때 사람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발견이고 결론이고 그 원천 기술은 이 전정재 박사의 독서에 의해서 가져왔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걸 잘 기억하는 것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이 책에 이렇게 썼네요. 이 책의 215쪽에 여기 학생들이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다. 연구 자료를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요.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학하고 습이잖아요. 학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습은 표현하는 거죠. 습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 가지고 완전히 내 몸속에 체득하는 거예요. 그 학습. 요즘 아이들이 우리 공교육에서는 학은 많이 해. 그런데 뭐가 많이 부족해요? 습이 부족해. 습. 윤리 교과서를 달달 외워. 그렇다고 윤리적인 아이는 아니죠.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습이 빠져서 그래. 습이. 네, 습이 빠져버려서. 그러면은 이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효과를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10%만 기억이 난대요. 10%. 몇 프로요? 이 네 가지 독소 중에서 제일 약한 게 그렇기 때문에 눈독소예요. 눈독소. 묵독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저의 독소의 그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꾼 책이라고 말한 그 까닭이 저는 독소하면 눈독소만 생각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또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보세요. 도서관에 가면은 조용히 하라고 하죠. 심지어는 노트북도 못 쓰게 해. 시끄럽다고. 노트북은 쓰기 독서인데 그걸 방해하는 공간이 도서관이 됐어요. 내가 기가 차요. 그렇죠? 뭐 읽고 좀 정리를 해오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하지 말래. 그 연필로 써?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읽기 독서. 읽기 독서의 힘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재밌는 책도요. 소설 빼놓고 이런 어떤 설명글, 고급 정보가 담겨 있는 책 있잖아요. 제 장담합니다. 딱 한 번 읽고 책꽂이도 꼽아 놓으면은 한 달 후면은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저는 그 책을 또 사요. 잊어버리고.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 있을 것 같아. 세 권 사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야단 맞은 적 있어요. 그죠? 들켜가지고 그렇죠. 중요한 책이니까 또 사죠. 몰래 감춰놓는데 그만 들키고 말았어. 눈독서. 눈독서. 물론 독서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겠지만 독서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하다. 10%밖에 기억 안 난대요. 오히려 다 기억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한번 딱 봤는데 다 기억나. 그건 비정상. 그러니까 10%밖에 기억 안 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니까 내 기억력을 닫아거나 나의 독해 능력을 닫아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 범주 안에 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누군가가 낭독해 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귀로도 같이 들어요. 혹은 내가 이 책을 낭독을 해요. 그래도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입독서하고 기독서가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2배로 올라가요. 효과가 20%. 이건 EBS에서 실제로 그 낭독의 힘인가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교과서 이제 어떤 한 단원을 똑같이 제시하고 한쪽 아이들은 눈으로만 읽게 하고 한쪽 아이들은 소리내서 읽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그 기억력 테스트를 하거든요. 누가 더 뛰어났겠어요? 예, 그 낭독한 아이들이 훨씬 몇 배 뛰어나요. 또 바꿔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자기들도 놀래요, 아이들이. 낭독이 이렇게 기억이 잘 나네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뭔가를 또 시각 자료가 들어가면은 30%로 올라간대요. 시각 자료. 그러니까 저가 이제 어떤 글을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또 책을 쓸 때 이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하면은 많이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최고 답답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그림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림 하나. 그 도표 하나 없어. 그 글만 빼곡하게 있으면은 우선 마음이 답답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책이 많아서. 사진 한 장 없고 도표 한 장 없고 그런 책은 그 독해 능력의 독해 가독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빠르게 어떤 책을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 전정재 박사가 핵심적인 기법 중에 하나로 뭘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 책에 있는 도표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찾아가지고 읽어라 이런 기법도 있거든요. 그 말은 좋은 책은 그림과 사진 또 도표 이런 걸 잘 이용해서 그 내용을 함축해 가면서 이미지 기호로 있잖아요. 함축해 가면서 전개하는 책이 훌륭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우리가 그림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장의 그림은 100마디의 말보다도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단 한 장의 그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있어요. 마틴 루터킹 시대에 그 어떤 흑인이 백인한테 얻어맞는
그런 그림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가지고 그냥 폭발적인 그런 그 뭐죠 그 시위를 이끌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이가 그 죽어가지고 그저 그 아기가 그렇죠. 그 난민 예, 저도 그냥 보다가 그 사진이 너무 예, 충격을 받죠. 예, 예. 충격을 받는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 사진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림과 더불어서 보고 들으면 50%가 남고요. 이런 걸 시청각이라고 하잖아요. 시청각, 보고 듣고 시청각.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래요. 토론하면 70%가 남는데요. 우리가 지금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또 토론하잖아요. 이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은 학습이 70% 나와야 돼요. 70%.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이 7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게 토론하고 가서 집에서 뭔가 해보면 80%가 익혀져요. 메모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이고 뭐 해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전적인 기술이 많으니까 뭐 공감 기술이라든지 뭐 경청 기술이라든지 많잖아요. 또 목록 기법이라든지 그런데 최고봉은 뭔가? 최고봉은 남을 가르치면 95%가 남는데요. 저는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해요. 110%가 남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책 한 권 딸랑 읽어가지고 그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공부를 해야 하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습으로 수천 년 동안 쓴 유대인의 공부법이 있어요. 그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가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저희가 보니까 여름에 앉아가지고 도서관이었는데 계속 의견 토론 예시바라고 하는 그 뉴욕의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도서관이 있죠. 어마어마의 홀이 수백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홀이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예시바. 다 둘씩 짝지어 앉아 있어요. 왜 둘씩 짝지어 앉아 있을까? 뭐 하려고? 같은 텍스트를 읽고 내가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도 하는 거예요. 예, 그 설명할 기회를 줘요. 그 다음에 역할을 또 바꿔요. 저 사람이 설명하는 동안에 나는 듣고 또 질문을 해줘요. 내가 설명하는 동안에 저 사람이 듣고 나한테 질문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명이 토론하고 8명이 토론하고 토론 그룹을 자꾸 넓히면 되죠. 거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우리 이렇게 공부 안 했죠? 저희 딸 학교에서 네. 중학생인데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수업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해나 봐요. 예.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해? 아이가 앞에 나가서 예. 어떤 그 이제 이제 우리 모두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제 반박을 하는 거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대표로 간 아이들이 운분해.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고. 이 사회가 예. 그런 부분에 미숙하고 그걸 해보지 못한 애들을 결국에는 운동해오는 애들이 반 이상이고 그렇다면서 집에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하면 부모가 이렇게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기 뭐냐 이 사람 이거는 우리 반 애들이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부족하고 네. 질문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예, 여행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말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토론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강의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안 해본 걸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예, 처음에는 떨리고 그냥 버벅거리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토론 수업이 중요하다고 우리도 하브르타처럼 해보자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이제 학습이 된 다음에 조금씩 안내를 해야지 그냥 오늘부터 네가 준비해서 발표해 대학원 수업인가? 네. 대학원 학생들도 우리 아내가 그 대학원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도서치료학과 신뢰대학교.
그런데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한대. 그 교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우리 학부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좀 하세요. 그래도 다 조용하게 있대. 그래갖고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오늘 질문할 걸 예습하면서 다 써가라 그랬잖아. 그럼 뭘 알아야 질문하지. 또 이러는 거야. 아니 다 알면은 뭐라고 질문해. 모르니까 질문하지. 제발 질문 좀 해봐. 아무거라도.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발달 심리학 요즘 공부하는데 영유아기 발달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편안하게. 교수님 영유아 시절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혹은 교수님이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다면은 교수님 이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고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었던가요? 물을 수 있잖아. 편하게. 그 왜 못 물을까요?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본 적이 없어. 그죠? 네? 그 사회학회 그 교수님이 그 재능 기부로 저희 과분 7분 모아가지고 카페에서 강의를 4시간을 3시간 해주시는데 그 중국에다가 언니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질문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지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몇 번 하는데 오히려 나이대가 좀 어린 그러니까 그리고 한 어쨌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수업 이거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감히 어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할 때 째려보시기도 하셨어요. 교수님이 안 그 동양적인 미덕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어른들 말씀에 도달지 않는 거. 그만해라고. 교수님도 자기가 시간을 짜가지고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네가 중간에 타기가 자르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질문하고 둘이서 많이 혼났어요. 저런 참나. 교수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예. 나도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손 들고 목사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떨까요? 목사님 어떨까요? 설교 시간이 짧아서 곤란할까요? 우리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초등학교 때 다닐 때그 친구들한테 지금도 되는데 저는 그거를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 재밌는 이야기. 아, 저는 제가 질문을 자꾸 합니다. 예. 자꾸 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반응하고 예, 질문은 참 중요한데 그 이어령 선생의 그 8020 이어령 학당 그 JTBS에서 이어령 선생님이 80살 되던 때에 강의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 강의에서 들은 건데 그 서당에 가서도요. 어렸을 때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 나이가 많으셔서 서당 공부부터 시작하셨나 봐요. 근데 천자문을 배우더래요.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왕 그걸 배우는데 갑자기 이어령 선생님 마음속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야.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그러면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잖아요. 땅이 누른 것은 알겠어. 황토가 많으니까. 하늘이 왜 검지? 이게 질문했다가 늘씬하게 얻어맞았대잖아요. 예, 쓸데없는 질문하고 건방지게 말이지. 예, 공부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른 선생님 마음속에는 그게 의문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매 맞는다고 해소되나요? 예, 그걸 정말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저런 책을 다 보니까는 하늘이 검다고 하는 것에 자기가 수긍을 했대요. 예, 우주에 진짜 가면 껌껌하거든요. 빛이 없어요. 예. 그 옛날에 천자문을 지을 때 어떻게 까맣다고 봤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예? 천재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영안이 밝아서 우주를 깨뜨려 본 사람인지 예. 태양빛이 비치지 않은 우주는 깜깜하겠죠. 맞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마이의 하늘만 말하는 게 아니네. 우주 전체로 보면 깜깜한 거 맞네.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 생각해봤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게 뜻이라 생각 안 하고 근데 줄줄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데를 익숙하는데 수학 공식도 다 외워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은 못 풀어. 그 의미도 몰라. 그 영의 개념을 다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어. 영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위치거든요. 위치. 그게 9개까지 거기다 뭔가를 둘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은.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9개까지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9개가 차면은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요. 이 없는 거 아니거든. 그 개념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영의 개념. 그 영의 개념을 발견한 게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문화권에서. 우리가 토론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디베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암기는 하는데 그 의미, 깊은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고 단순한 그런 정보, 그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제 쌓여가고 스쳐 지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남에게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할 때 몇 프로요? 95% 이상. 저는 100% 플러스 알파다. 가르치려고 하면 맹렬히 더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고백하건데 이 독서 치료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어진 까닭은 끊임없이 제가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일 거예요. 제 혼자 책을 1000권 읽었다고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에 절대로 못 이르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또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강의가 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저를 밀어 올린 것은 이 자료는 책이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성장시켰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독서 행위. 근데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언어만 집중하지 않고 그걸 계속 표현할 기회를 평생 동안 가진 거죠. 그게 정말로 큰 축복이죠. 책도 쓰고 인터넷에다 글도 쓰고 요즘은 유튜브로 제가 열심히 강의를 올리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이 강의도 이렇게 녹음 떠가지고요. 마인드맵에 이렇게 뚜닥뚜닥 마인드맵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유튜브로 가공해서 또 올릴 거예요. 그럼 저는 2번 공부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깊어지고 정리가 되고 이런 과정을 제가 거쳐오고 있습니다. 전정재 박사가 여기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여기 계속 시작하면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 정리된 카피를 썼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고 싶습니다. 제1부 듣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듣기를 배우고 자 듣기를 배우는 전제가 있네요.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 없다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이 말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이 말하는 사람, 근데 잘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걸 문식 환경이라고 불러요. 문식 환경. 문식 환경이 좋은 환경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휘가 수십 배 차이가 나요. 이런 그냥 자, 먹어, 꺼 이렇게 아주 그 단어만 톡톡톡 내뱉는 집안하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얘야 너 실수해서 무섭게 했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해 볼래? 이렇게 기회를 주는 아이하고 문식 환경이 너무 다르죠. 예, 문식 환경.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듣기를 배우고 아이들과 말을 하면 아이들은 대화를 배우고 대화를 배우려면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말을 한 번도 안 걸다가 오늘부터 하부르타 합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아이들이 말을 하면 아이들은 생각에 싹이 튼다. 참 좋은 카페예요.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드디어 사고가 열리게 돼요. 예. 생각이 자라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돼. 말할 때. 그런데 그 촉진자가 누가 되어주는 겁니까? 예. 성숙한 어른들이 그 촉진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죠. 요즘은 특별히 정보화 시대가 돼서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정보를 쑤셔 넣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안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다 물어보지. 예? 그 어떤 정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나는 우리 손녀한테 많이 배웁니다. 카카오 그 브랜드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요즘 뜨는 아이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액체 괴물에 관해서도 배우고요. 유튜브 영상을 내가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지금 찍어가지고. 나는 보지 말래. 뭘 찍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더 잘해요. 정보 찾는 거.
어른들이 옛날에는 이제 이 정보화 시대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배운 선생님이 막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어느새 우리 촉진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촉진자의 역할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질문,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주고 자기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또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에 어떤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선생님. 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물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뭘 다 알아요? 우리 소녀는 11살인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영역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때가 많다니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빨리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예. 정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유튜브로 동영상 찍는 것도 제가 걔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얘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말하기에 관해서 한번 전정재 박사의 카피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 말하기.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듣기를 배우고 아이들과 말을 하면 아이들은 대화를 배우고 아이들이 말을 하면 아이들은 생각에 싹이 든다. 그랬죠? 아까 듣기하고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읽기가 있습니다. 읽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천적인 언어, 읽고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카피를 쓰셨네요. 3부 읽기.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생각이 자라고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 아이들은 생각이 커지고 아이들이 읽으면 아이들은 생각에 날개를 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언어, 그게 후천적인 언어인데요. 듣고 말하기는 선천적인 언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청각에만 이상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말하기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인 언어라고 하는데 읽고 쓰기는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80살 아니라 100살이 먹어도 이건 기능이 익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천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5,000년 전에 이제 발명한 그 문자의 세계, 문자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첫 관문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문자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읽어주기 독서가 없으면 아이들은 그걸 못 배워요.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생각이 자라고, 그런데 이 단계가 이제 성숙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은 아이들은 생각이 커지고, 지금은 우리 손녀랑 나랑 같이 같은 독자지 제가 읽어주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훨씬 전에 지났어요. 이게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책 많이 읽고 진짜 같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런 책 읽고 글을 전혀 모를 때도 그 글을 읽어주면은 이러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봐 하고 그림책을 열심히 막 읽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다 외워가지고 그림을 보고 이제 줄거리를 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아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문자를 깨우쳐 버려요. 저는 우리 소녀한테 글, 가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아야, 어여, 어여, 어유 이런 거 스펠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애가 그랬어요. 큰애가 막 이거는 부모님 잘 읽어줘. 그래 모를 텐데 막 이제 그걸 글 읽듯이 막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지해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왜딴 말해 이러니까 낫더래. 지금 막 상상으로 이 책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가만히 위대한 단계죠. 그 나중에 이제 그 음성하고 그 문자 기호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선천적인 언어하고 비슷하게 후천적인 언어를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손녀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글 쓰는 게 그냥 취미 활동이에요. 뭐 손바닥만한 책도 만들고 뭐 카드도 쓰고 뭐 별의별 데 고지도 써놓고 뭐 이 예배당에 아무개는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써놓고 뭐 그냥 선천적인 언어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읽어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아이들이 읽으면은 생각이 날개를 탄대요. 아이들이 스스로 읽게 되면. 그런데 이 고급 독자 처음에는 듣기 독서를 하는 독자에서 또 더불어 같이 읽는 그런 독자,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읽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은 어휘가 아직 모자라 가지고 책을 읽다가 막히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에 어른들이 대꾸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책을 읽다가 아버지 인카네이션이 무슨 뜻이야? 너 참 어려운 단어를 읽고 있구나.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뜻이야.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뜻이야. 카네이션은 고기를 먹다 그런 뜻도 있단다. 카니발 고기 먹는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면 알았어요 하고 또 읽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사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글의 맥락이 끊겨 버려요. 그 독서가 방해가 돼요. 네. 근데 그런 단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혼자 읽게 돼요. 우리 손녀는 가끔 물어봐요. 이게 빈도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가끔 어려운 단어 물어보고 이제 혼자 스스로 독립하는 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읽어주기 독서를 혼자 책을 잘 읽을 때도 멈추지 말고 놀이 삼아서 중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하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읽어주기 독서의 대가가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의 저자 짐 트렐리즈라고 하는 미국 남자가 있어요. 이분이 나이 지긋한 미국 남자인데 이 낭독의 힘을 젊었을 때 발견하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들이파버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평생 동안 이제 이 세계 각곳 영어가 통하는 지역에 다니면서 낭독을 이렇게 퍼뜨리고 낭독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이런 책으로 우리나라에 그분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자기 중학생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중학교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식탁에서 아버지가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풍경이 정말 저한테는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은 공부하고 엄마나 아버지는 일하고 그러시겠죠. 그 거꾸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예.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가 다 머리살이에요. 한 형제인데 자기가 초등학교 전이지 한때 형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간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첫째와 이 작가가 된 막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형제가 죽어가지고 다들 조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형이 와가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운 형이었는데 앉아라고 이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책을 까먹었어요. 또 어려운 책이었는데 어려운 책을 애한테 초곤지 책을 읽었어요. 자기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예. 제 머리만 읽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 형이 와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뭐 동생을 다독하면서 마음이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전체를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명작인데 어려운 책인데 그걸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게 네. 형이 쭉 읽어줬더라고요. 자기는 네. 그때 이후로 인생이 완전 달라져서 지금 이제 작가가 돼서 그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책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책에 대한 그게 생각이. 그렇군요. 이 낭독은 참 위대한 인성을 받고요. 이어령 선생님도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자기의 그 모든 학문과 문학은 어머니의 책 읽기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자기를 어머니 무릎 빼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신 여성이었나 봐요. 그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문학을 지극히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초등학교 아이한테 데미안도 읽어주고 뭐 부활도 읽어주고 뭐 닥치는 대로 다 읽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키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괴테도 그래요. 괴테. 독일의 괴테도 어머니의 이야기가 자기의 문학의 원천이다. 영원한 원천이다.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정말 그 양독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가 둘인데 첫째 아이한테는 수없이 많은 책을 읽어줬거든요. 네. 첫째 아이한테는 걔는 뭐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둘째 아이는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덜 했더니 네. 확연한 차이가 차이가 났어요. 아이고. 근데 우리는 첫째한테 정성을 들인다고 많이 했는데 둘째가 글과 그림과 이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정성에 비해서 남자아이고 둘째는 여자아이인데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가 네. 있어요. 예, 언어. 이런 생각이 예. 근데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도 좋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동생한테 책을 읽어주는 오. 친절하게 읽어주거든요. 우리가 오, 이렇게 와, 친절하게 그렇구나. 읽어주는데 그 제가 읽어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럼요. 예, 예, 결과는 맞아요. 최고 목표에 가야 되는데 이 정도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안 읽어줬을 때의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낭독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들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듣기 독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건너뛰면 의무가 돼요. 의무가 되면은 오래 못 가요. 몇 쪽은 못 가요. 예, 또 읽어줘요라고 하는 그림책에 보면 엄마가 막 졸잖아요. 예, 책 읽다가. 그러니까 그 애기 용이 엄마한테 책을 뺏어가고 자기가 읽고 말잖아요. 그럼 주사한테 맞아본 적도 있어요. 책을 달라고 애가 잠을 자고 자니까 자는 척하고 눈 감았더니 보도북이라고 두꺼운 책 딱딱한 책을 딱 들고 그때 몇 개월 안 되는데 17개월 8개월인데 머리에 탁 던져버리더라고 안 읽어주니까. 화났구나. 네, 지금 읽어. 쓰기에 대해서 전정기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으면 생각이 커가고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면 생각의 날개를 편다. 쓰기는 이퀄 생각하기입니다. 생각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쓰는 방법입니다. 쓰기. 사람은 이렇게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헝클어져 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신호로 우리 그 세포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있죠. 그 사이에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명료하겠습니까? 모호하겠습니까? 생각이? 모호하죠. 전기 신호인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은 그 전기 신호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은 언어라고 하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나요? 언어. 물론 언어가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물을 푸는 그릇과 같아서 딱 그 생각을 어떤 단어로 찾아서 담는 순간에 버려지는 것도 있거든요. 버려지는 것. 그런데 그 버려지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언어가 가장 고급지게 나오는 거,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나오는 게 글입니다. 글. 쓰기. 예,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바닥 쓰면은 반드시 카타르시스 되고 정리돼요. 그게 글쓰기 치료의 원리잖아요. 그게. 써라. 네 감정을 써봐라. 말로 하는 것도 시원치 않을 거다. 공기적으로 사라지니까. 예. 한 번도 경험 안 해봐가지고 쓰고 나면 부끄러워서 하나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일기장이 다 없거든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예. 찢어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예. 들키면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 부끄러워도 어쨌든 쓰고 난 후에 정리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에 예, 쓰는 대해서 과정 자체가 저거에 정리니까요. 대해서 예. 정리가 되고 찢어도 예. 마음속에는 남아. 이미 정리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할 때도 아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읽는 독서도 사실은 눈은 기관일 뿐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예. 읽는 거거든요. 그렇죠. 읽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예. 예.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독서, 귀로 하는 독서, 입으로 하는 독서, 눈으로 하는 독서, 손으로 하는 독서가
경우에 따라서 따로따로 쓰일 때가 있죠. 따로따로.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하면은 무려 15가지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독서의 경험이, 독서가 갑자기 확 눈으로 하는 독서만 독서라고 생각했는데 15가지로 확장되는 순간에 뭐라 그럴까요? 경이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오, 독서의 세계가 이렇게도 넓었어? 난 눈으로만 독서하려고 했는데 내가 읽은 걸 말로 하면 안 되나? 말하면 되죠. 그러면 더 깊어지죠. 또 글로 쓰면은 더 정리되고 글로 쓴 걸 왜 그냥 가지고만 해서 읽어주면 안 될까? 그럴까 하고 또 귀가 있잖아, 귀.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내 귀로 경청하고 그걸 또 마중물 삼아가지고 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무려 이게 15가지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조합해서 쓰고 저렇게도 조합해서 쓰고 그러면은 정말로 뛰어나겠네. 이제 그렇게 결론에 이르면서 뭐라 그럴까 새로운 차원의 어떤 독서의 세계가 열렸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 전략도 더 풍부해지고요. 그 전략이 생기니까 이제 기법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저의 독서 치료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원천 기술이 이 책에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걸 저는 작년에 보면서 심리학이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학교에 토론을 예. 할때 그 예. 생각을 저는 심리학을 배워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 이것도 주제마다 자꾸 옮겨가는 것 같아요. 심리학은 이제 내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언어를 배우는 거고요. 그걸 배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다고 그래서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촉진자잖아요. 촉진하려면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꼭 예. 환자가 아니어도 그게 토론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게 저는 자꾸 이렇게 토론하는 장소에 가서 하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예.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생각이 자꾸 음. 조금씩 들어요. 뭐가 부족한 그걸 느낌 드십니까? 작년에 했던 그 심리를 좀 알아야지 서로 상하지 않거나 약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또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심리를 알면은 질문을 좀 깊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 사람 하는 예. 말도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이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어와 가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해 불가능해요. 우리 언어가 더 많이 준비가 되는 거죠.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그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과 그냥 일상생활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이해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확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지. 심리학 자체가 예,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신경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제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잘하신 이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기에 심리학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상담 심리를 오랫동안 교육을 예. 하셨으니까 그런가? 라는 예, 생각을. 저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심리학의 심자를 몰라도 치료된다. 예,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엔 예. 독서에 모든 그런 게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거기에 힘이 있거든요. 그게 원천 기술이거든요. 심리학자도 책 보고 가는 맞아요. 심리학자들 책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예. 책만 보가 될까봐 책 뭐지 책 바보라고 해요. 책 바보, 책으로 도피하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보수적이면서 더 그 생각의 오, 틀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토론을 안 해서 그래요. 아 토론. 예, 자기 생각만 계속 키워가서 그래 토론을 해야 그게 막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독 마지막으로 공독이 있잖아요. 공독. 함께 공자 읽을 독자. 최근 21세기의 트렌드가 공독으로 가고 있습니다. 책은 더불어 읽는 거지 혼자 읽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싸들고 들어가서 지리산에서 10년간 혼자 공부한 사람 어떻게 될까 결과가 90%는 교주 돼요. 교주.
왜 그럴까요? 토론을 안 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만, 자기 편견만 키워온 거예요. 돈 닦아온 거. 예, 돈 닦아오는 거예요. 책 혼자 읽는 거 아닙니다.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책은 더불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10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론해야 돼요. 토론. 네, 토론. 그럴 때 이제 자아가 확장되고 자기 편견이 수정이 되고 교조 안 되죠. 그렇죠? 신학교를 괜히 가겠습니까? 토론하려고 가지. 혼자 책 읽을 수도 있는데. 제일 무서운 분이 성경 혼자 있는 거. 맞아요. 예, 직동계시 받았다고 하고. 안 그래도 예. 저 모임에 3개월 후에 원래 모임이 성경을 정하셨더라고요. 이 멤버들이 이문화 그래가 서로 그거는 다 원하는 사람들이 타는데 어제 저도 소크라테스 변명을 했는데 교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 언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 아무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왜 못하니? 성경 2달 만에 못 읽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못할 것 같다. 아유, 아쉽네. 창세기만 그냥 읽어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일반인 창세기를 읽으시냐? 아니 제가 그분들 읽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다 그 소리를 많이 읽으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많이 읽으신 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자꾸 온대. 그건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은 많이 예. 몇 년 동안 읽으신 왜냐하면은 분들이라. 서양의 학문의 근원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힐랍 철학이고요. 하나는 성경이거든요. 이 양날개.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만 아무리 파도 안 돼요. 성경에서 모든 그 개념들과 정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꼭 종교 경전이라기보다도 서양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근거가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읽고자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책을 읽으면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구약하고 뭐 그렇게 읽으면 너무 커요. 그냥 한 권 창세기만 읽어봅시다. 창세기만 예, 창세기. 혹은 마태복음만 읽어봅시다. 뭐 이러든지 그렇게 제안하면 돼요. 그렇게만 제안해도 네. 이해가 그들이 원하는 그 서양 철학 전체적으로 역사나 이해하는 기반 네. 사실 원하는 그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가능한가요? 예,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복잡한 책인데 일반인이 뭐 창세기 한 권. 창세기 예. 한 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오늘은 아주 재밌는 책,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허그 같이 읽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